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배경훈 과학기술부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첫 소식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 총리가 쿠팡 영업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 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법무법인에는 이미 20만 명이 소송을 접수해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인당 3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0억 수준의 단체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쿠팡의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고 쿠팡 측에선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절반도 내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어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보 유출은 중대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에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 취임 일주일 된 쿠팡 임시대표가 첫 질문부터 동문서답을 내놨습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I'm deeply sorry for the concern that we have created for the Korean people.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들도 절반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전날인 어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의 공시를 띄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시는 쿠팡이 지난달 18일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이 일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 규제당국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미국 SEC 규정상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4영업일안에 공시해야 하는데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제야 공시했다는 겁니다. Given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there was no requirement under U.S. law to make an SEC filing. 의무가 아닌데도 공시한 이유는 미국 현지 투자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U.S. We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SEC publicly so that people can see it and understand the facts that we're dealing with. 이를 두고 미국에서 추진 중인 집단 소속에 대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관리 부실을 고의로 방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선 작년 매출액 41조 원인 쿠팡에 부과될 과징금이 1조 원대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왔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말들에 비춰본 실제 김 의장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창업 초기부터 보여준 김범석 의장의 행보를 손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벤처 기업인들의 간담회. 문 전 대통령 바로 옆에 앉은 기업인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논란에도 가진 이유를 대며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선 제일 좋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가 국적을 취득한 김 의장은 한국에서 쿠팡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쿠팡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는, 저렇게 빨리 성장해 올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무서운 규모, 무서운 속도 때문이죠.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7살 때까지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꼭 한국에 한번 돌아와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쿠팡을 상장한 건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식 4,800억 원가량을 팔아 670억 원 상당의 200만 주를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했지만 그중 한국에 기부한 건 한 주도 없었습니다. 미국 상장 당시엔 쿠팡 노동자를 가족이라 부르며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t's heartbreaking and it's a tragedy whenever there's a passing of one of our family members. 그러면서도 직전 1년간 숨진 노동자는 한 명뿐이었다며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ve had one work-related death in the past year, but one is too many, and we have to continue to do better. 하지만 바로 이듬해 쿠팡의 산업 재해율은 국내 기업 평균의 9배에 달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29명의 쿠팡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의 혹독한 노동 현장을 발판 삼아 시가총액 57조 원의 대기업 오너가 된 김범석 의장. 정작 한국을 향한 그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쿠팡은 노동자들을 몰아붙여 뽑아낸 배송 속도를 최고의 무기 삼아 여기까지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이겠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쿠팡은 막대한 투자금으로 버티며 사회적 치킨 게임을 벌인 끝에 한국 시장을 장악했고 그 사이 배달 컨텐츠까지 영향력을 더 확대했는데요. 누구든 언제나 소비자 역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로켓 배송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상의 중독 상태가 됐고 김범석 의장이 믿는 구속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기자의 눈 송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MBC 인권사회팀의 한 기자는 직접 택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고 일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택배회사 물류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생생하게 전해지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쿠팡 역시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명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관리자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사원님들 속도 좀 올려주세요. 쿠팡 사원님들이 속도를 높이던 그때 쿠팡의 창업주의자 얼굴인 김범석 의장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We have a motto was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ask this one question, which is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밤을 새가며 속도를 높였고 물건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매년 연매출 10조 원의 성장, 쿠팡의 로켓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쿠팡은 소비자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중계까지 공짜로 보여주고 쿠팡이츠, 음식 배송료도 깎아주며 정말 쿠팡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녁 되면 거의 일상처럼 쿠팡을 한 번씩 열어보고 다음날 뭘 먹지?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쿠팡으로 구매를 하고 로켓이 엔진 출력을 높이듯 마구 닥달하며 속도를 높였기 때문일까?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져도 쿠팡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대관팀을 내세워 사태 무마에만 신경 썼습니다. 쿠팡 작업장에선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강도 노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도와 공짜 공세로 소비자 지갑만 노렸을 뿐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5,100만 명인데 무려 3,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월급 사장이, 그 다음엔 얼굴도 처음 보는 미국인이 김 의장 대신 비난을 받으러 국회에 로켓 배송됐을 뿐입니다. As you are aware, I am now the CEO of Korea of Coupang. I am responsible to manage the company through this incident. 쿠팡 없이 못 사는 세상. 야심쳤던 사업가 김범석은 그 꿈을 이뤘고 그 꿈대로 쿠팡 없이 못 살게 된 소비자들이 떠나지 못할 거라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를 겪었고 또다시 사상 유례 없이 무책임한 최고 책임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송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에 통일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한학자 총재 금고를 관리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8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보관됐다고 알려진 금고에서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관계자 김모 씨가 오늘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한학자 총재 비서실에서 일한 김 씨는 한 총재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현금 280억 원이 보관된 한 총재 개인 금고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 조성 방식과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돈의 흐름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고가 목걸이와 명품백 등의 구입 영수증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돌파구를 뚫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오늘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도 접견해 조사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면서도 오늘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등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전달이 한 총재 지시로 이뤄졌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영장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 정치인들에게 금품 및 선물을 공여했다고 나옵니다. 또 2020년 4월 총선 무렵 경기 가평에 있는 천정궁 안에서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천만 원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영장에는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해저터널 사업 추진이라는 로비 목적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전현직 의원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진술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통일교 간부들이 현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 여러 세계 금전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대로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그야말로 살포했다는 건데 해당 정치인들은 모두 공식 후원금이었다며 통일교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4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통일교 예배에 참석한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김 지사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진태 지사에 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진태 지사를 찾아가 직접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입장 몰라요? 그런 줄도 몰랐는 거예요, 그거는.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김 지사 측은 또 2022년 5월 김모 씨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됐지만 통일교 관계자인 걸 알지 못했고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로 들어온 공식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통일교 예배 참석에 대해서는 12년 전 일이고 행사에 초청받아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한기호 국회의원에게도 2천만 원을 전달하려다 결국 400만 원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역시 후원금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원금 넣으면 이건 누가 넣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 사람이 왜 냈는지 후원금 낼 때 있나 이유가 없.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도 각각 200, 300만 원의 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강 시장과 김 지사 측도 통일교 측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후보와 맞붙었던 이광재 전 지사에게도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전 지사는 선거 중 후원의 계좌로 들어와 영수증 처리했고 후원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구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 네트워크.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는 기구인데요. 기구 설명이 그럴싸하죠. 통일교가 만든 주요 단체 중 하나입니다. 통일교가 이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통해 정치인들을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로비 대상이었다는 여야 정치인들 다수가 이 단체와 접점이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가 만든 각국 국회의원 모임인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IAPP의 내부 문건. 지난 2020년 작성한 것으로 수신처는 통일교 세계본부입니다. 정치권 로비를 해온 당시 윤영호 본부장의 조직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계본부 지침에 따라 김규환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향후 7개월간 본격적인 국회 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첨부된 예산안입니다. 매달 고문 수수료 200만 원과 활동비 8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김 전 의원에게 모두 7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중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IAPP 한국 의장을 맡으며 행사에 수차례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IAPP 총회. First of all, I'm truly happy that is taking place right here at our National Assembly.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름을 언급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에 대한 금품 관련 진술은 없었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발명기술에 대한 강의 대가로 6, 7개월 정도 매달 150만 원을 받았고 원천징수도 했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받지도 않았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환, 임종성 전 의원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IAPP 참여에 대해 정동영 장관 측은 국회 행사에 참석 요청을 받아 간 것이라고 했고 나 의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가 부산의 한일 해저 터널을 짓기 위해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는 통일교 5지구가 로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일 해저 터널 협력을 위한 자리에는 항상 특정 통일교 간부가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정치인들이 해당 간부의 통일교 행사에 축사와 축전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역 인근 통일교 부산교구 건물입니다. 건물 내 3층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요 안에 맞는데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원래 나오시나요? 그렇지. 주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은데 오늘은 출근을 무슨 내일 몰고. 이 단체의 부산울산 회장인 박모 씨. 통일교 신자로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입니다.
부산 출신으로 통일교 오지구 소속인 박 씨는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추진을 주도하면서 지역 여야 정치인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백종원 의원과 부산 선대위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전 시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한 일이 없는데 시당위원장으로서 오시는 여러 가지 단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도 오시면 30분 단위로 계속 끊어서 계속 오시면 사진 찍고 가시고 계속 그러는 상황 중에 박 씨의 영향력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회장에도 임명됐는데 지난 5월 울산회장 취임식에는 서범수 국회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서 의원과 김 시장은 초청장이 와서 실무팀에서 의례적으로 축사를 보낸 것일 뿐 통일교 인사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의원도 지역구를 방문했을 때 초청장을 받아 종교단체 행사라 생각하고 의례적으로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은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씨의 선고도 잡혀있는 날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 한 달 반 만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이 전달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권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본부장과는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실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어치가 법정에 등장해 재판부가 직접 쇼핑백에 담겨 전달될 수 있는지 부피와 무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씨까지 모두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2월부터 비상계엄 직전까지 최소 23차례 대북전단을 직접 날려보낸 것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대북전단 살포를 지시했는데 내란 특검은 이즈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군 심리전단 병사들은 2023년 10월 이후 두 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작전을 할 때 군복이 아니라 흑복을 입고 작전을 하거든요. 2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직후인데 내란 특검은 이즈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지목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6년 넘게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지시했고 2024년 2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18일 전까지 군은 최소 23차례 대북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평양과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 표적이 됐습니다. 군의 개입을 감추기 위해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했고
대북전단 작전 부대들은 매달 관련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며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오물풍선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구나. 폭탄이 아니라 오물풍선이 날아온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신원식, 김용현 두 국방장관은 국군 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주며 대북전단 살포를 독려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대북전단 작전 재개 결정 과정과 비상계엄 선포와의 관련성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대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특검은 김기현 의원의 출석도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관들이 김 의원의 집에서 나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김 의원의 부인이 지난 2023년 3월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자택을 비롯해 국회 의회 방호 담당관실과 의원실 등 3곳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압수수색 영장엔 김 의원도 피의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부인과 공모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에서 260만 원대 로저비비의 가방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포스트잇이 붙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날짜는 3월 17일,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고 9일 뒤였습니다. 이 씨는 이보다 하루 전 자기 카드로 가방을 샀고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오늘 방호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3월 17일에 부인 이 씨의 차량이 김기현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이 가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담례의 성격이고 김 의원도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중위 특검이 이와 같이 저지르는 무도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어제 날짜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압수 자료 확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내일 다시 출석을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거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과징금 약 2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지자체가 최 씨 소유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의 건물과 토지 등 전국적으로 최소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면서도 과징금을 안 내고 있어 더 이상 징수를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상가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대지 면적은 111평형, 시세가 좋기 80억 원은 나갈 거라고 합니다. 김건희 부모님 건데 매매로 나와 있다. 소문만 다 나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좀 비교. 손님 있어도 좀 붙이기 좀 그렇죠. 뭐 괜히 나중에 또. 경기 성남시가 이 건물과 서울 시내 토지 등 최 씨 소유 부동산 2곳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최 씨가 안 낸 과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체납 금액은 25억 500만 원.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가 2020년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지금까지 거의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이 분야 체납액 전국 1위입니다. 성남시가 최후 통첩한 날짜는 이달 15일. 그러자 최 씨가 마지막 날인 15일에 납부할 계좌번호를 받아가면서 내일까지 절반이라도 내겠다며 강제 처분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이후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전국에 최소 21건, 서울의 건물과 토지 등 3건, 경기 양평의 토지 12건, 남양주 토지 1건, 충청남도의 토지 4건, 강원도의 토지 1건입니다.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최 씨가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는 등 마치 쇼핑하듯 전국에 땅을 사들여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면서도 과징금을 안 내고 있다며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에 체납 과징금 납부 계획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 씨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정치적 논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땐 해명을 제대로 못하다가 SNS로 반박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오늘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선 원가 계산도 안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부처들의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직자의 답변에 대해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특정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외화 밀반출 문제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반발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선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사업의 수익성 검토 여부를 따졌습니다. 당시 생산 원가를 계산해봤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다며 확답을 못하자 질책이 나왔습니다.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웨스팅하우스 협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맺은 지식재산권 협정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한 기당 1조 원가량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20년, 25년 지난 한참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한국 기업들한테 행포를 부리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치 의제처럼 돼버린 원전 정책에 대해선 네 편 내 편 말고 과학적으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도 사실은 거의 이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10여 곳의 부처, 청 업무 보고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 국방부 등 업무 보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정보 불평등을 지적하며 첫 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정보가 있는 이들만 자녀들을 일찍 가입시켜 혜택을 보는 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인 국민연금.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사람과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사람을 비교하면 납부액은 똑같지만 나중에 받는 월 수령액은 15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한데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자녀들을 일찍 가입시켜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증가 추세로 지난해 기준 5,600명이 넘었습니다. 동작 빠르고 소위 약삭 빠르고 또는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 게다가 첫 보험료를 내고 가입부터 해놓으면 보험료를 못 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최대 10년치까지 못 냈던 보험료를 낼 수 있고 그만큼 가입 기간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가입 기록이 아예 없으면 추후 납부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돈 벌기 전이라도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정과제에 청년층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만 18세 때 아예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에 나랏돈이 들어가는 데다
월 수령액이 올라가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예측 가능성을 좀 악화할 수 있고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첫 보험료를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지원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측근인 유튜버 신혜식 씨의 영장도 함께 돌려보냈는데요. 그러자 전광훈 씨 측은 애초에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사태 11개월 만인 지난 12일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 최측근인 유튜버 신혜식 씨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습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경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 직전 사랑제일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대거 교체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인 오늘 서울 서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반려 이유에 대한 검찰의 공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에 대해 전 씨 측은 애초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란 입장을 내놨고 신 씨는 수차례 조사에도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검찰과 경찰이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행위에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란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일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어린이들의 디지털 놀이터라고 불리는 게임 로블록스가 혐오와 정치 선동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집회가 게임 속에서 버젓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마당에 태극기를 흔드는 캐릭터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윤 어게인, 팻말을 든 이들 사이로 혐오와 비하가 담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 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의 1위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벌어진 집회 현장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온라인 집회에 직접 참여한 겁니다. 게임 주최자는 애국대학. 지난달부터 가상 공간으로 국회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까지 만들어 집회를 열며 참가자들을 끌어모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가짜 대통령 같은 극우단체의 주장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계속 10대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대단하다, 멋진 애국자들이라는 등 이들의 정치적 선동을 부추기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블록스 측은 관련 배경을 차단했지만 주최 측은 정치 선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는 21일 대규모 가상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비슷한 방식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타겟으로 맞다 보니까 굉장히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그 게임을 활용하는 어떤 유저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혐오와 왜곡된 정치관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까지 파고드는 현실. 우리 아이들을 지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전 대표에게 고가의 호텔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3만 8천 원짜리 식사를 했고 전직 보좌 직원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대준 대표와 민병기 부사장 등 쿠팡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 약 한 달 뒤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발령을 통보받은 김모 상무는 사측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고다가 외면했어. 안 봤어. 내가 자료 같은 거 난 전혀 안 봤어. 오찬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박대준 대표에게 자신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사실 거절했어.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당신한테 불이익 주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 김 원내대표가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며 전직 보좌 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 방식으로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퇴사하게 된 김모 상무는 MBC에 김 의원이 자신의 비위에 대한 언론 기사의 제보자로 나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악감정을 품고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쿠팡이 낸 걸로 알려진 식사비 70만 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밥값을 냈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기 위해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고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증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청문회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김범석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태일 수도 있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쿠팡 해킹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찾아서 사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신뢰하는 참모라고 소개해온 최측근인 백악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와일스가 트럼프는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라며 이민자 추방이나 관세 전쟁 등 트럼프 2기를 대표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비판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명실상부 최고 실세로 꼽힙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틈만 나면 신뢰와 지지를 표현해왔습니다. Do you know Susie Trump? Sometimes referred to as Susie Wiles, Susie Trump. She's the great chief of staff. 그런 와일스 실장이 미국 월간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관점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In American history, it's our 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 와일스 실장은 전 세계를 뒤흔든 상호 관세 정책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부 논의에서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쪽과 재앙을 초래할 거라고 보는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동 가담자 1,500명을 전원 사면한 걸 두고도 자신은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당시 미국인 자녀를 둔 여성의 강제 추방에 대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미국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에는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이 항복할 때까지 배를 폭파하고 싶어 한다며 마약 단속은 명분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기 중에 대통령을 비판한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된 건데요. 이 장면의 뒷이야기는 박윤수 특파원과 마저 해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말세 인터뷰를 표현의 자유라고 해야 할지, 양심의 자유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트럼프 최측근의 폭탄 인터뷰인데 공개 이후에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을 부정했다면서요. 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악의적인 왜곡된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과 최고의 대통령, 백악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직하게 꾸며졌고 중요한 맥락들은 무시됐다며 우리 팀의 부정적 서사를 씌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별명이 얼음공주인 노련한 와일스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걸로 유명한 인물이 은퇴 후 회고록에나 쓸 법한 내용들을 기자에게 말했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정작 비판을 받은 당사자들은 일제히 와일스 비서실장을 두둔했는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와 비교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와일스에게 여러 번 들었던 말이고 자신이 술을 마셨다면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라고 감쌌고 음모론자로 지목된 벤스 부통령도 자신은 때때로 음모론자가 맞다며 사실인 음모론만 맞는다고 진화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이 또 짜깁기한 거라고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Another example of disingenuous reporting, where you have a reporter who took the chief of staff's word, did not include the context of.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인자의 발언이고 이 파장이 쉽게 정리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발언이 가능한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는 걸까요? 네, 이번 기사는 장기간에 걸친 인터뷰를 종합한 기사로 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공개되면서 백악관으로선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은 30%대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여론이 트럼프를 심판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공화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도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인디애나주의 선거구를 공화당이 유리하게 바꾸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공화당 의원들이 무산시켰습니다. 또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였다 원수가 된 한 하원 의원은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와 선을 그을 거라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악담했습니다. 이 와중에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터진 겁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내부자의 비판까지 공개된 건 트럼프에게 분명 악재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1년도 안 돼 레임덕 소리까지 듣게 된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로 반전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자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의결서 전문까지 공개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친한계는 공정하지 못한 징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의결서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고 당대표가 영혼을 팔았다고 모욕했다는 구체적 내용과 함께 징계 대상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제명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반발을 의식한 듯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달라며 공개한 건데 오히려 당내 분열은 가속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은 의결서 내용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사유 자체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오신 분이 기도와 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것은 대통령의 종교 활동에 대한 모욕이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공정하지 못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이게 당내 갈등이 저는 봉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윤어게인 뚝을 허물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당무위 결정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당을 하나로 만들고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동혁과 한동훈, 이른바 장안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수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오전 한때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 1,48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 8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는 아니라면서도 걱정이 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지난달 환율은 10월보다 2.4% 넘게 뛰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도 수치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 하락 요인이 컸지만 환율 탓에 국내 물가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기름값은 상승 압력을 받게 돼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 중 유독 원화 가격만 추락하는 상황.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합니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국내외 투자 주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급 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특히 큰 손이 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환 전략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처럼 다 고민할 수는 없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같은 고환율이 계속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2.3%로 실제 전망치인 2.1%보다 0.2%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안학교. 우리나라에도 200곳 넘게 설치돼 학생들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들이 불법 건축물로 찍혀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소수 의견에서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이면 숲속 낙엽을 밟고 겨울에는 눈밭으로 변한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합니다. 사시사철 아이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경기 고양의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입니다. 시험과 수행평가가 없고 토론과 체험, 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7살부터 18살까지 90여 명이 다닙니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 주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목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를 만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썰매도 만들고. 그런데 최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가 불법 건축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구청이 보내온 고지서.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올해 말까지 8,570만 원을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군부대 시설로 쓰이던 이 건물로 학교가 이사 올 때 건축물 용도를 노약자와 유아 등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할구청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육시설로 승인받지 않았다고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구청이 2022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학교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면서 구청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 원 돈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여기를 떠나든 돈을 내든 그거는 알 바 아니고 나는 법대로 이렇게 한다. 대안학교는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이지만 건축법은 대안학교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점이나 마을회관, 축사로 등록된 공간을 학교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260여 개 대안학교 사정이 똑같습니다. 법적 공백 속에 언제든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연쇄적 폐교 사태와 함께 대한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의 빈틈을 메우지 못하면 국토교통부가 대안학교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만 반복하는 사이 아이들은 배움터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대표팀 1차 훈련 캠프 명단에 든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WBC 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대표팀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9년 첫 출전한 WBC 대회 준우승은 류현진에게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좋았었죠.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선수들과 힘합쳐서 비록 사전 훈련 캠프이긴 하지만 류현진은 평소 바람처럼 마지막 불꽃을 태울 두 번째 WBC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태극마크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으로 예년과는 달리 일찍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열흘, 2주 정도밖에 쉬지를 못하고 또 바로 운동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인과 곽빈, 문동주 등 한층 젊어진 대표팀 투수진에 빅리그 통산 78승을 거둔 류현진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올해 여전히 예리한 제구력을 뽐낸 류현진은 지난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4사구 23개를 남발한 후배 투수진을 향해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심판의 성향을 좀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심판들은 본인들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는 방향 쪽으로 많은 공을 던져서 다저스 후배가 된 오타니, 야마모토와의 대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낸 류현진.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백이종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승부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에만 집중할 것 같고 코칭 스태프가 해달라는 거에 있어서 선수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토트넘 구단의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을 찾아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건넨 지 일주일 만에 오늘 특별 헌정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토트넘 구장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넨 손흥민. 토트넘 팬들은 이적 4개월 만에 홈으로 돌아온 손흥민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도 지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were very sad. I mean, the fans love him. I think that's there forever. 10년 동안 보여준 손흥민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And a marvelous player for Spurs.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things that you do, son. We really appreciate you here at Tottenham Hotspur. There you go.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토트넘은 지난 여름부터 준비한 손흥민 특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투어 구별 경기를 마친 뒤 동료들이 떠나고 라커룸에 혼자 남아있던 순간을 가장 믿기 힘든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I sat down in the changing room by myself for like good 5 minutes. Couldn't believe, not going to be Spurs player, so.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Huge honor playing with the shirts, pure love and pure passion. I hope I remember as a Spurs player forever. 아름다운 이별과 성공적인 도전을 모두 이뤄낸 손흥민은 국내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최고의 선수들이 겨루는 왕중왕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명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 분리된 유니폼을 입던 예전과 달리 원피스형 유니폼을 입고 시즌 마지막 무대에 나선 안세영. 예상보다 미끄러운 코트 탓에 세계 7위 와르다니를 상대로 초반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15대15 승부처에서 나온 이 스매시로 흐름을 가져왔고 세영아 라운드에서 대각으로 한 번씩 꺾어줘야 돼. 코치의 주문까지 완벽히 소화해내며 5연속 득점으로 첫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코트에 자꾸 미끄러지며 집중력을 잃은 두 번째 게임은 허무하게 내줬지만 세계 1위의 저력은 마지막 게임에서 빛났습니다. 특유의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힘을 빼놨고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행운의 득점까지 이끌어내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2대1 승리를 거둔 안세영은 태극마크를 가리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코트가 조금 미끄러워서 그거에 신경 쓰느라 코트랑 뭔가 경기를 하는 것 같았고 일단 매우 가볍고요. I look at more pretty.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인 11승에 도전하는 안세영은 일본의 미야자키를 상대로 내일 2차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로 파리 생제르맹 우스망 덴벨레가 선정됐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누구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지난 9월 축구계 최고 권위상으로 불리는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덴벨레. 피파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되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35골과 1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관왕을 이끈 주역이죠.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도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덴벨레에게 1위표를 던졌네요. 한편 한 해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 상은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기가 막힌 오버헤드킥 골을 터뜨린 몬티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여자 축구 최고의 골에 주어지는 마르타상은 멕시코의 오바에가 차지했는데요. 오바에의 고개 같은 전갈킥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면 늘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오늘 오전 서울은 짙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무척 답답했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졌고요. 보이지 않았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사이엔 남아있던 먼지도 모두 물러가겠고요. 내일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철원 영하 6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과 호남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 다시 반짝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전국에 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